이 지금 경매 시장도 난리래요. 잠실 리센츠 84가 9억이 더 올라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감정평가액 대비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감정평가액 대비해서 9억이 더 올라 33억에 낙찰됐습니다. 이게 33억에 낙찰됐다는 것은 경매는 보통 조금 저렴한 가격에 사기 위해서 경매로 낙찰을 받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경매에 낙찰받는 그런 개념이 캐사님께서 기업 겁박에서 브랜드를 빼앗겠다. 그러니까는 못된 것들. 김문주님께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33억 원에 낙찰됐다는 건 거의 시세거든요. 거의 시세에 낙찰이 됐다라는 것은 사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집을 사도 내가 실질적으로 집에 들어가야 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싸게 사더라도 경매로 사면 갭 투자도 가능하고 내가 실입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한강 배틀 같은 경우는 경매 나오면 너무 땡큐인 거예요.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집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시다라는 전제하에. 왜냐하면 지금 627 대책으로 인해서 6억까지의 규제가 지금 경매에도 묶여 있기 때문에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을 가정했을 때 지금 돈이 있으신 분들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내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뭐 이주택을 갖건 아니면 뭐 내가 경기도 지방에서 전세를 살면서 서울에 집을 사던 어쨌든 무주택자로서 서울에 집을 산 거잖아요. 근데 경매로 사게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매도 지금 다시 화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때문입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경매 시장도 화랑인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지 않았다면 경매로 이렇게까지 비싸게 낙찰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조건 실입주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경매로 사면은 입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매가도 상당히 고가로 낙찰이 되는 건데 이 매각가율이 135%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비중이고요. 실거래가와 그것도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매에서 나와 최저 입찰가보다 약 9억 원 그러니까 최저 입찰가 대비 9억 원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높다라는 거군요. 어떤 분은 이거를 한 5억 원 정도에 최저 입찰을 하셨나 봅니다. 아니면 정해진 최저 입찰가가 25억이었나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응찰자가 몰렸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갭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갭 투자라고 표현하기보다 내가 전세 경기도나 그러니까 전세에 살면서 중심 지역의 아파트를 사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경매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서 정부의 97 공급 대책 발표에도 한강 배틀 중심으로의 한국 아파트 경매 선별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리센츠 전용 84가 27명이 응찰해 최고가 33억 6,999만 원에 낙찰이 됐다. 최저 입찰가 이 이하로는 입찰은 못해요라는 최저 입찰가 대비 135%고요. 다음으로 높은 입찰가도 33억 1,100만 원이었으니까 매각가율의 133%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입찰하신 분들도 거의 시세가 기준해서 입찰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지난 2월에도 송파구 헬리오시티가 85 스퀘어미터에 87명이 몰리면서 2010년 이후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낙찰가액은 18억 3,700만 원으로 175%인 감정가야 18억 3,700만 원에 117.5%인 21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는데 8호 스퀘어 한번 지금 볼까요? 헬리오시티 8호 타입이 얼마나 금액이 올랐는지 84 타입. 지금 이 사람은 지금 21억 5천만 원에 2월 달에 집을 샀다는 거잖아요. 경매로. 근데 지금 가격을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네. 29억 1천만 원입니다. 29억 1천만 원. 네. 이러니 집을 안 사고 백이겠냐.
사면 오르고 사면 오르고 사면 오르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자들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욕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집값을 올리는 주범은 갭 투자자가 아닙니다. 실입주자자들이에요. 실입주자자. 그러니까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이제 매매에 대한 가수요고 언제든지 집을 사실 수 있는데 전세를 사시는 것뿐이고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이 집을 사버려. 만약에 전세를 사신 분들이 그냥 집을 사버려. 그러면 이 집을, 내가 집을 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집값에 관심을 가져요. 오늘은 얼마 올랐지? 오늘은 얼마 올랐지? 아, 오늘은 얼마 올랐지? 하면서 계속 시세 체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한 그런 재미를 느끼신다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아쉬워서 못 팔아요. 네, 그래서 그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하방 경직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은 돈을 빨리빨리 회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주식처럼 10% 이상 떨어지면 내가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기준선들이 있기 때문에 팔고 넘어가고 하면서 이런 출렁거림이 있는 것인데 실거주자들은 그런 움직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거주를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아실 거지만 실거주자들이 많은 그런 아파트일수록 집값이 상당히 높게 올라간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을수록 경제가 많이 안 좋았을 때 하락하는 폭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뭐 서초, 강남, 송파도 갭 투자가 많은 아파트가 있고 실거주가 많은 아파트가 있어서 그 금리가 올랐을 때 급격하게 떨어졌다 올라간 아파트들도 있고, 그냥 그대로 그냥 쭉 올라간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것이 실거주에 대한 실입주에 대한 주거 비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샀는데 21억 7,500만 원의 감정가보다 117.5% 이상이 높게 해서 샀는데 이게 지금은 29억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불과 7개월 만에 8억이 올랐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런 규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투기를 조장하고 그리고 집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가수요를 실수요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로 살고 계셨던 분들을 실수요로 만들면서 뭐 예를 들어 전세 사시는 분들이 1000명,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이 200명이었다면 이게 전세에서 이제 실수요로 넘어오면서 1000명의 그 전세 세입자 중에 800명이 매매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매매 시장이 1000명, 전세 시장이 200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다고 그러면 전세가가 떨어져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매매가도 상승을 하면서 공급이 충분하면 매매가 오르면 전세가 떨어지고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떨어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도 무지막지하게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수요가 매매로 몰리면서 지금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전세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 가구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전세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이 없으니까 지금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이 아파트만이 아니고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빌라, 연립, 오피스텔까지인가요? 다 합쳐가지고 지금 주택 보급률이 93%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경쟁을 해서 밀려나서 경기도로 나가는 비중이 7% 정도는 된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가구가 한 지부에서 살 수 없는 정도의 지금 보급량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내년에 서울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공급수가 몇 세대인 줄 아십니까? 4,4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지. 그러니까 원래 공급의 적정선은 4만 6천 가구인데 4,400.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이에요. 10분의 1 토막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으면 이게 그 외의 서울 지역과 경기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불보듯 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시면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세 8월에 4천 건 거래 7월 제쳐라고 이제 기사가 이제서 나왔는데 8월 달에는 4,300건 정도 예상이 돼요. 김은중님, 부지런한 부동산 전문가 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레버리 41호님 반갑습니다. 출근해서 방송하는지 알았네요. 출근했습니다. 네. 김은중님 바지 대통령 주변 인물들 보면 공산당들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회복세 8월 달은 약 한 4,300건에서 4,400건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성동, 성북, 강동구가 60에서 90% 증가했대요. 여기서 보시면 좀 눈에 띄는 게 성북이에요. 성북. 그러니까 강북 쪽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고요. 그죠? 보시면 8월 거래량이 현재 4,000건 정도인데 지난해 3,945건에 비해서 72건인데 아직 계속해서 더 늘어날 시간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주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 6.27 대책 이후에 확 줄어들었다가 근데 한 번도 아파트 값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보시면 가격 분석 보면요. 네. 그 6월 달 이후로 떨어졌냐는 거죠. 서울 지금 6월 달 이후로 집값 한번 보십시오. 6.27 대책 이후에 서울이 어디가 떨어졌습니까? 오히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도 상승 전환했다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도 상승 전환했다. 그러니까 6.27 대책 이후에 오히려 집값이 더 올랐다니까요. 이게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근데 보시면 이 시간대를 뒤로 가보시면 그 노원구, 강북구, 성동구 보시면 이 상승률이요. 이 6월 달 이후에 더 올랐단 말이에요. 상승률이 더 올랐다라는 것은 이 6.27 대책의 풍선 효과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건데 보시면 아파트 거래량조차 상승 거래를 하는데 신기하게 성북 쪽 지역의 거래가 60에서 90%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의 효과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이는 것 같고요. 특히 한강벨트 지역과 대출 규제 영향을 적게 받는 강북권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그러니까 한강 벨트 중에서도 대출 규제, 그러니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 곳과 강북권 거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특히나 뭐 성동구겠죠. 성동구 8월 매매 신고가 197건으로 2배 수준 늘어났고 서울 25개구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성북구는 329건으로 전월 대비 67%. 그러니까 성북구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고요. 성동구가 그 뒤를 이었고 강동구도 65.3%, 중구도 48.6%, 마포구 44.2%, 동작구 36, 광진구 24. 그러니까 보니까 강북 쪽이 전반적으로 강북과 그리고 보시면 강북과 그리고 한강벨트, 강동구는 한강벨트 아닌가요? 네, 네.가 지금 상승을 이루고 있고 강동구가 사실 오르는 이유는 저는 송파와 붙어 있는 영향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워낙에나 또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고 광동도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들어오면서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녹화를 눌러야 되는데 녹화를 안 눌렀네요. 네.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강동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조금 많이 상승을 한 건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억 대출 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 등도 7월 거래량을 밑돌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거래량은 줄었어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강북구의 거래량이 붙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3,900에서 4,500건 그리고 여기에는 5,000건까지 이제 9월 달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5,000건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 그렇게 상승을 하냐? 이게 지금 규제가 되지 않고 있는 한강벨트와 그리고 강북 지역에 대한 거래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관악구도 심상치 않다고 해요. 네, 그런 얘기가 좀 있고 그리고 분당과 과천, 광명이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6.27 대책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2.1% 억제했대요. 어제 나온 기사예요. 한국은행에서
627 대책이 서울 아파트값 억제 효과가 있었대요. 네, 있었나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게 627 대책이 거래량은 줄였어도 아파트값 억제 효과가 없었다고, 실패했다고, 가격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행은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지, 아파트값에 대한 그런, 그래요. 뭐, 본인들의 그런 의견을 내놓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진짜 황당하기 그지없는 내용이 있는데, 숙녀라이님 좋은 전망이 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 경기도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제 조금씩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세상예비님이 고독 좋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네. 고독 좋고요. 네, 살기 좋은 곳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9호선 라인까지 뚫리면 거기 이제 고덕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급행이 뚫리잖아요. 그렇게 뚫리면 더욱더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한은에서 총재가 아니고 한은에서 627 대책 서울 아파트 값 억제 효과 있었다라고 헛소리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거시건정성 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보다 늦을수록 금융 안전 효과가 축소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보다 잠시만요. 여기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기준금리, 여러분들 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리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암튼, 네, 노이즈 캔슬링을 제가 해놓고 있기는 한데, 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이 거시경정성을 강화를 앞서면 금융안정 효과가 떨어진다고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없이 금리 인하가 먼저 이루어질 경우에 경제 주체들이 이를 정책 당국의 소극적 금융 안정 의지로 인식해 주택가격의 상승을 기대가 확산하고 금융 인하에 대한 금융 안정 위험 증가 효과가 더 커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정부 니들이 규제해. 규제해가지고, 내가 그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집값이 안 오르게끔 좀 잡아줘봐. 내가 금리를 지금 인하해야 돼. 이제 아마 10월 달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할 것으로 보여요. 저는 8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못했지만 9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한국은행에서 10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더 규제를 강력하게 하라라고 지금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27 대책 규제 효과 있었어. 그러니까 627 대책 같은 그런 거시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하나 더 내놔봐. 그러면 내가 10월 달에 금리 인하 해줄게. 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금리 인하 하실 때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그 금리를 인하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집값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 하겠다고 얘기했던 그 비중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총재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눈치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월 달에 지금 거래량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량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까지 올라 버리는데 내가 10월 달에 하필이면 또 10월 달에 하필이면 또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해주면 한국은행에서 또 욕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 인하 전에 10월 달 금리 인하 전에 아마도 규제 정책이 또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제 옛날에 윤석열 정권 때는 한국은행의 그런 의견을 조금 많이 반영을 해서 대출 규제도 그러니까 집값 그러니까 대출 규제해. 그래야 내가 대출 금리 내리지. 그러니까 금리 내리지. 니들이 대출 규제 안 하고 집값 안 떨어뜨려 주면 나 금리 못 내려. 그러니까 빨리 집값 내려 떨어뜨려 해가지고 대출 규제 상당히 심각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또 요번에는 조금 애둘러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또 627 대책 규제가 효과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대출 규제를 또 한 번 해.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규제를 한 번 또 해. 아니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그런 규제를 한 번 더 해. 그래야지 내가 10월 달에 금리 내릴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좀 해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금융안정 위험 증가 효과는 더 커진다.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하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상당히 애둘러서 말했지만 규제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월 달에 금리 인하 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든 투기가열 지구든 조정 대상 지역이든 대출 규제든 뭐든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데니스 안님 선한 영향으로 설파하시는 님 감사드리며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칭찬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상의 민님께서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셨고 이창용이 사라져야 금융규제 불균형이 사라질 듯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창용 하는 총재 내년이면 이제 임기 끝나죠. 또 어떤 하는 총재가 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상당히 여론의 눈치를 살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또한 그 여론의 규제, 그 여론의 그런 그 여론을 많이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은행 총재가 한 이 말에 대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도 10월 달 전에는 규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 정책도 맨날 나오면 맨날 똑같고, 대출 규제도 맨날 똑같고, 금리 인하를 내가 해야 되니까 규제해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한국은행의 그런 방식도 너무 똑같고요. 항상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정책이 이긴다라는 겁니까? 이렇게 맨날 울거먹기식 정책으로 저는 이번에 907 대책 정말 많이 기대했거든요. 정말 획기적인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하시니까 정말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 거라고 되게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냥 예전 것의 답습이었다. 거기에 그냥 대출 규제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말 실망 그 자체였다. 근데 거기서 하나 포인트를 찝을 수 있었던 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정권은 규제 일로로 가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보였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제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해서 세제를 못 잡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묶으면요. 무조건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를 묶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제를 건드리지 않고 세제를 건드린 것과 같은 그런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 영리하게 얘기를 하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세제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은 정말로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대놓고 세금을 건드리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아도 조정 대상 지역 잡으면 취득세 올라가고, 투기과열지구 잡으면 네, 양도세 중과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뭐 굳이 세금 건드리지 않아도 세금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알고 계신 거죠. 이게 지금 요새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20대의 지지율이 16%래요. 보면은 참 20대가 아직 집을 가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을 가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 초년생이시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20대가 가장 낮다고 해요. 20대, 30대가 가장 낮다고 하는 걸 보면 참, 좀 미래가 좀 밝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냥 단순히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지지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데, 20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깨어있는 그런,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정청래 취임 전에는 31%였는데, 정청래가 취임하고 나서 16%로 반이 떨어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참 그렇고. 근데 또 민주당 지지율이 20대에서는 낮은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를 웃돈다고 해요. 그래서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니들은 일 못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하실 때 제가 이제 경기도에 살고 있으니까 경기도지사 하실 때 일을 참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남시장 하실 때부터 그리고 경기도지사 하실 때도 일을 참 잘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상당히 좋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멍청하고 정치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영악하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네. 근데 뭐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계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완전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가려고 하는 이 정청래의 이런 정치적 지금 행보가 20대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껄끄럽게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는 아직까지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임스 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18세에서 29세의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41%, 국민의힘이 24%, 전반적인 지지율은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높다. 뭐 당연하죠. 네. 워낙에나 아직까지는 그 계엄령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지율이. 네.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의 지지율을 보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예요. 그래서 9월 2주차에 45%까지 떨어졌으니까 조금 그러니까 압도적인 그런 지지율을 받다가 이제 그 45%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지지율이 높으신 그런 부분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요번에 관세에 아직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 관세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 공곡 전세임대 전면 중단.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그래서 22일부터 전면 중단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레미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힐스테이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LH의 아파트를 늘려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그렇다. 좀 그렇다. 네, 좀 그렇다.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자, 희망 고문하지 말아라. 네. 시공사 94%가 100위권 이내다. 대형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김은덕 장관의 그 목표는요, 강사기비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소 건설사들에 대해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대형 건설사 참여를 유도해서 그 브랜드 LH임에도 불구하고 고급 브랜드화 이미지를 갖춰서 이제 성공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LH 입장에서도요, 저는 좀 나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LH 입장에서도 이런 그 레미안이나 힐스테이트 같은 그런 대형 건설사가 들어와야 땅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집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LH가 가지는 자산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그 인지도가 높을수록 집값이 상승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LH가 갖고 있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어찌됐건 뒤에 레미안, 뭐, 뜨란체 레미안, 뜨란체 힐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LH가 건물을 짓는 거라고 할지라도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붙어 있는 것과 그냥 일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브랜드가 붙어 있는 것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 신도시에도 상당히 중견 중소기업의 그런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왜 3기 신도시에는 되도 않는 도급을 하실 거면서 도급으로 그냥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도급으로 지라면서 그러면서 레미안 힐스테이트를 가지고 들어오시겠다는 거는 너무나 큰 욕심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윤덕 바지사장 저 양반 부동산 아무것도 모름이라고 얘기하셨고, K님께서 25만 원 들고 숙박업소라도 가라는 건가? 네, 정말로 아니 이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정부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애초에 시작을 말지 했던 것을 중간에 중단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세 임대가 중단된 거는 그냥 단순히 잠깐 뭐 중단됐고 다시 시작하겠지가 아니라 이거는 정부에 대한 신뢰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안 했으면 안 했지 이렇게 중간에 임대주택에 대한 그런 계획을 이미 다 짜놨어. 거기에 이제 청약을 넣어가지고 당첨되면 들어갈 계획을 다 짜놨는데 갑자기 잠정 중단했어. 그러면은 아까 K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무책임하다. 정부가 너무나 무책임하다. 그냥 중단해.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그러면 지금까지 계획을 짜시고 그 시간 타이밍에 들어가시려고 했던 분들은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가 저는 상당히 크게 의미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의 LH에서 뭐 공공주택의 대변신? 네, 이거나 정리하시고 공공주택 대변신 얘기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허무맹랑한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부동산 업자가 봤을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만약 나중에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LH가 전면 시행하겠다고 한 거 아마도 토지 매각하고 그 민간 건설사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바뀌어야지만 살 수가 있지. 삼기 신도시 LH가 전체 시행하겠다고 하면 아마 삼기 신도시 건물 짓다가만 유령 도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충분히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빚만 남겼죠. 라고 얘기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주간 동향 한번 보고 이제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데 9월 15일 기준이니까 지난주 15일 기준. 근데 이제 곧 나오겠죠. 목요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월요일께 나오는 게 아닌가요? 잠시만요. 오늘 나왔나? 아직 안 나왔죠? 네, 목요일 기준으로 나옵니다. 네, 월요일께. 네, 보시면 매매가 수도권 상승, 전국 상승, 그리고 서울 상승, 그리고 전세가 상승률 보합, 상승률 보합, 상승률 보합입니다. 매매가도 상승하고 있고 전세가도 상승, 이거 상승률이에요. 상승률. 상승률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면 하락하는 거지만 상승률이 플러스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가는 그 올라가는 폭이 더 커졌다는 거고,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상향 하는데 그 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아파트 지역 단위로 보면 지금 서울, 강동구 어마어마합니다. 0.41, 마포 0.28, 광지구 0.25, 중구 0.18, 용산구 0.12, 강남구 양천구 0.19, 송파구 0.19, 서초구 0.17, 영등포구도 상당해요. 네, 신길 여의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인천은 보합이나 하락 수준이고요. 경기도는 지금 외곽 지역을 제외한 강명시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한 거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